그런데 오른쪽에 준비하겠습니다. 그 재판정 안에는 좀 행동이 달랐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 저희가 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는 아주 잠깐이나마 영상이 공개됐었는데 내부 영상이 이번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있고 옆에 이 양측에 피고인석에 이제 변호사들이 앉았고 검사석, 재판부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이종호 박사님 그런데 이제 그제 재판에서는 줄곧 정면을 쳐다보면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는 뭐 좌우도 둘러보고 하품도 하고 눈을 문지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일단 카메라가 있었죠. 예, 그래서 카메라를 의식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게다가 이제 최순실 씨도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졌던 게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게 사실 관심이 많았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사실은 정면을 의식하고 최순실 씨가 들어오면서 애매한 이제 인사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안 준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연출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운 평상시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와서 뭐 사진에 찍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이제 온 시선의 숫자도 많이 줄었고 또 옆에 또 변호사들도 훨씬 더 많이 거느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그 평상시 모습, 평상시 행동 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카메라는 국민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와 지켜보지 않았을 때를 지금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 카메라가 들어가서 박 전 대통령을 찍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의식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재판 때 모습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 거지나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한테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눈길도 안 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빠지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내부를 보고 싶음에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재판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보고 있지 않다고 본인 스스로가 느꼈을 거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긴장이 풀린 측면도 있다. 뭐 턱을 괴기도 했다 이런 거 얘기도 나오는데 박 전 대통령이 턱 꿰다는 얘기는 제가 집권 이후부터 지금까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하품도 하고 눈도 감고 천장도 그러니까 뭐 이게 재판에 집중을 안 한다기보다는 비교적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몸에서 묻어 나온 건데 최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을 뭐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이 첫 번째 재판과 두 번째 재판의 행동 거지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첫 경험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렬하기도 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30여 분 동안 서울 그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옆에 있는 기자들 차들이 붙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도 공개되면서 본인의 모습이 일거수일투족이 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제 같은 경우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그 첫 기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진술해야 될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인정신문에 얘기하는 것, 또 공수사실에 대한 입증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얘기할 것보다는 변호사와 이 검사 측의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놔두고 이제 두 사람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그렇죠. 맞대결하는 거죠.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제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송 진행에 관한 의견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충분히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많이 적응이 된 거군요. 오늘 재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과거 박 전 대통령이 효율성을 강조했던 재직 시절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와야겠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을 많이 하는 쪽으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불꼬불하고 조그만 길로다가 뭐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고속도로는 확 갈 수가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우리 머리에서 다 그 아이디어도 나오고 추진력도 나오고 이러는 건데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건가 할 적에 우리 뇌가 그렇게 그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
예, 뭐 저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오늘 네. 법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도 마련을 해봤는데 아마 피고인석 앞에 저렇게 모니터가 준비가 돼 있나 봐요. 저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판 조서를 꼼꼼히 지켜보면서 뭐 메모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앞으로 재판은 이제 그 두 가지 종류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서증조사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라든지 서류에 대한 이제 조사를 벌이거든요. 이게 일단 이제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인에 대한 합의를 해서 증인들 차례대로 부르는데 지금 증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100몇십 명 정도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증인 심문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오늘 이제 그 변호사 측과 검찰 측이 굉장히 공방을 오랫동안 벌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변호사 측에서는 이 서증조사 자체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변호인 측에서 뭐 그럴 권리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런 권리는 있지만 타당하지만 그러나 지금 자료 자체가 10만 건에 달하고 그리고 지금 증인 자체가 뭐 수백 명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재판을 연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바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재판부의 스케줄에 따라서 재판이 아마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 상황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할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들과 검찰 또 재판장 간의 또 공방만 상당히 오전 중에는 이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서증조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박 전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변호인 측에서 뭔가 이거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준비했던 사파를 보면 확실히 첫 번째 재판과는 달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도 이제 내 재판이 시작이 됐구나. 저렇게 모니터 공판 조서도 꼼꼼히 살펴보는군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다만 오늘도 박 전 대통령 하나도 인정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봐오지 않았습니까? 탄핵 과정에서도 봤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그동안의 태도였고 앞으로도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제 형사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던 탄핵 심판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모든 증거, 진술 이거 부인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특검의 어떤 중립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그 관련자들이 이 탄압을 당했다는 식의 어떤 그런 이제 주장도 사실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서중조사 얘기 나오고 증거 채택 여부가 얘기 나올 때도 결국은 이 증거들을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자세부터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검찰이나 특검이 증거라든가 아니면은 진술로 내세운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증인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계속 나는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정상적인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근데 평론가님이 그 형사 절차를 조금 이해를 좀 하지 못하셔서 약간 그 법적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죄를 공수 사실을 부인을 하면은 결국은 부인한다는 것은 증거를 제출하는 증거 목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형사사건 공수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원칙적으로 이 공판 절차 들어오기 전에 공판 준비 절차를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검찰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그 입증 계획을 다 밝혀야 되는데 검찰이 그걸 안 밝힌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 다 하고 나서 증거 절차를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서증이나 많고 증인이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절차부터 진행합시다. 다만 변호인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앞으로 진술할 시간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도 필요한 것부터 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어떤 그 방어권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서중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첫 재판 때도 얘기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하고 특검하고 공방을 벌일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예, 뭐 실제로 오늘 재판에서 뭐 절차나 증거에 대해서 부정으로 일관한 건 사실인데 박 전 대통령의 특징이 그 어떤 변호사랑도 얘기를 하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랑만 이야기를 또 나누더라고요. 법정 내에서도. 이 모든 게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처음 그 문제가 됐을 때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 선임이 됐고 그때 처음 얘기했던 것이 이와 모든 것이 어떤 사상 누각이고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어제 그 첫 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추측과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어떤 기소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과 같이 기본적인 이 사건의 어떤 접근하는 틀 자체에 대해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평소 때 본인이 무죄 변론을 할 때 썼던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유영하, 최명성 변호사 이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상철 변호사님이나 김상률 변호사님들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틀에 대해서는 유영하 변호사님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보완된 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순실 씨 얘기도 좀 같이 맞춰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다음 주 월요일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것으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문화융성 목적 재단으로 같이 보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화융성 목적 재단이 잘 되는지 지켜달라는 말을 들었다. 최순실 씨의 저 법정 진술인데 이종훈 박사님. 네. 저게 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옥중 조서에서 최순실 씨는 비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부분도 조금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거야 이제 그동안에 최순실 씨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특수본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한 얘기는 자기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 특검 조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3년 2월 17일 날 최순실 씨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눈 대화, 그 녹취록이 정호성 또 전 비서관 기록에서 휴대폰에서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때 보면 거기서 문화융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융성 어떠냐 이러니까 최순실 씨가 원래는 문화체육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노골적이지 않느냐. 그럼 잘못하면 역풍 맞는다. 이런 대화 내용 공개됐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집권할 당시부터 두 사람이 상의하에 문화융성과 관련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좀 생각했던 거라고 우리가 좀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와 관련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관련자들이 지금 다 지금 뭐 기소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비선 진료에 한정한 것이긴 하지만 뭐 벌써 유죄 판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이걸 전면 부인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게 뭐 지난번 그 헌재 심판 과정 재판 과정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도 비슷하게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여전히 좀 과도한 희망을 좀 불어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대로 끌고 가면 무죄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에게 좀 과잉 의존하는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난번 그 탄핵 심판 과정하고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그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는 것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오히려 저는 이게 역작용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좀 더 뭐 적극적이고 다른 모습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오늘보다 오히려 좀 더 굳은 자세에서 가급적 옆에 있는 이경재 변호사를 하나의 어떤 그 방어막으로 해서 서로 눈 부딪히는 이런 일은 가급적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제 싶어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 자체로서 어떤 40년 지기로서의 어떤 관계를 사람들이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로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관계는 적어도 법정에서는 안 하는 방향으로 어떤 소송 전략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보수 층도 여러 가지 박 전 대통령 그림자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온 목적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어떤 정치 세력하고도 저는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워내는 일입니다. 특히 이 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보수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양식 있는 보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자신부터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런데 현실이 저 위원장 의원님, 네. 김성태 의원의 바람처럼 6개월 정도 계속 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어지면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 기타 이제 보수 정당에는 계속해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보수 진영 내부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떤 보수 세력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음 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도 결국 뭐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태로 유지해 간다라면 사실 보수 세력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않는가. 더군다나 보수 세력이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손을 잡고 가는 상황에서는 이건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런 하나의 어떤 관점이고, 또 한층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보수 세력이 가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죄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게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성태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보수 세력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손을 끊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이제 개혁적 보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능력하고 또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그런 어떤 이미지의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보수, 개혁적 보수로 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당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같이 업고 정치했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 자체에서 김성태 의원의 주장 자체가 얼마나 먹힐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다수의 어떤 여론으로 형성되기는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보수층도 고민이 깊겠군요. 어찌됐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봉인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저희가 직접 연결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인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어제 이제 본인의 SNS에 청와대 여민간 서버에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담겨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좀 더 속 시원히 자세히 풀어주시죠. 한교안 근황 대행께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을 봉인을 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다시 꺼내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까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예. 이 봉인한 기록들을 프린트를 한 원래 서브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저장이 돼 있다는 이제 내부자의 제보인데요. 어허. 즉 말하자면은 프린트를 했으면은 그 파일이 서브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예. 이명박 정부 3년 차에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여정부 때 인사들은 이 시스템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일부만, 박근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근무했던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서브가 일반 서브와 복합 서브가 있는데요. 아마 일반 서브의 내용들은 다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복합 서브는 제록스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지난 4월 달에 제록스사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아마 제록스사에서 삭제를 이런저런 뭐 사정 때문에 삭제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록스사가 관리하고 있는 복합 서브를 조사를 하면은 예. 7시간의 기록들이 저장해 있다는 내부자 제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청와대에서 복합 서브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청와대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조사를 하겠죠.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저희는. 그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끈질기게 추적해온 정유라 씨가 마침내 한국으로 소환이 될 텐데요. 정유라 씨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계산 끝에 정유라 씨가 국내에 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어차피 덴마크 법원이 송환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덴마크에서 144일째 구금 상태인데 이 구금 기간이 한국에서 복역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셋째로 최순실이가 구속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원효를 함께 구속시키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몇 달 전에 비해서 국민적 관심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결정했을 것이고 이 결정은 정유라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제 최순실이가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정유라의 2대 부정 입학과 삼성 뇌물에 이제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엄정한 수사를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다 계산된 것이다. 그런데 의원님, 최순실 씨가 안 의원님을 가리켜서 우리 딸 정유라의 영혼까지 다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를 콕 집어서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궤변이고요. 예. 여전히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봐요. 최순실 입에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런 거를 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 참 한심하고요. 정유라가 F를 맞은 것은 예. 1학년 1학기 때 15년 1학년 1학기 때 그때는 정유라 씨가 출산을 했거든요. 출산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F를 받은 건데 그것을 저 때문에 F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 제가 교수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아니 국회의원이 일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최순실 씨가 직접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지 최순실이가 왜 판단을 합니까? 예. 의원님, 지금에 와서 이제 의원님의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굉장히 재밌는 보도를 읽었어요. 의원님을 주제로 한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장동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마 영화사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동건 씨나 한석규 씨, 이제 그런 분들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의원님이 주인공이신가요,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최순실 추적 순을 했던 과정을 담은 추적기인데요. 이 책을 원제로 해서 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예. 계약은 마쳤고요. 남자 주인공을 이제 한석규, 장동건 이런 분들로 이제 여자 주인공은 김혜숙 씨하고 남희란 씨, 이제 이런 분들로. 최순실 씨 역할이에요? 네, 이런 분들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노성인 씨는 본인이 좀 직접 출연을 하고. 예. 아니, 안 의원님, 저희 이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요. 장동건 씨, 한석규 씨가 본인 역할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영화 자체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후세에 역사적인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동의를 했는데요. 예. 괴물을 만든 청어람이라는 영화사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저도 꽤 영화가 흥행할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예. 물론 영화는 재미있어야 되겠지만은 100년 후에도 우리 후세들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담아서 영화 만드는 걸 제가 동의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열심히 뛰어뒀던. 책 제목은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한번 읽어. 예. 중간에 또 깨알같이 광고까지 하십니다. 아주 재밌어요. 광고 하셨으니까 만족하셔서 웃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 씨 얘기였는데